안녕하세요. 유다현입니다. 우리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방사능 오해와 진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원전 근처에 살면 암이 생기나요? 네, 원전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과학 전문 기자 김진두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암에 잘 걸린다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원전 근처에서 오래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암과 원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네, 정말 원전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 사안은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해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현재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갑상샘암을 유발시킨다라는 논란도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이 미국입니다. 지난 2002년이었는데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원자력 시설 방사선 방출량과 갑상샘암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원전과 갑상샘암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도 나와 있다고요? 네, 지난 2011년 4월 서울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요. 원전 지역 여성의 갑상샘암 발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원인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갑상샘은 목 앞쪽에 있는 방패 모양의 기관인데요.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곳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을 갑상샘암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사 장비와 기술이 발달하고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갑상샘암 진단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인구 10만 명당 7명이었던 환자가 10년 만에 65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진율의 증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전남 지역에서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특정 개인 의원이 갑상선암 검진을 시작을 했죠. 유방암 검진을 초음파로 하는 데서 동시에 이제 갑상선도 이제 무료로 이제 검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증가됐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요. 그건 이제 논문으로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개원이들이나 또 검진센터에서도 이게 이제 영업행위 같이 되면서 이제 많은 검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발생률이라기보다는 발견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선진국에서 갑상샘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진단기술의 발달을 지목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그 경향이 제일 높아서 약 90%가 과잉 진단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검진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갑상샘암 진단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전 주변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속설은 원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원전 주변 방사선 양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 원인은 원전의 방사선 방호 체계에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원자력 발전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다중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겹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1방호벽인 연료 소결체를 시작으로 지르코늄 합금의 연료 피복관, 두꺼운 강철의 원자로 용기와 건물 내벽, 그리고 120cm 두께의 강화 철근 콘크리트 외벽까지 무려 5중의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다중 방호 체계를 기반으로
원전 시설로 인해 주민이 받는 피폭 방사선 양은 연간 0.25mS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의 방호벽이 무려 5단계로 겹쳐져 있군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위험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원자로 경락 건물 가장 외벽은 전투기에 와서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렇게 3중, 4중, 5중의 방어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유출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해롭다라는 질문인데요. 최근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삼중수소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민간 환경연구소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이 삼중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도대체 이 삼중수소 어떤 건가요? 네, 삼중수소 역시 수소의 일종인데요. 한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해서 베타 입자를 내면서 붕괴하는 역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전 주변에서 삼중수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원자로 내부에서는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냉각수로 쓰이는 물이 이 중성자 결합하면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삼중수소는 물이나 또는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원전 중에서도 이 월성 원전 주변에서만 유독 높게 나타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월성 원전이 다른 우리나라의 표준 원전과 다른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면 많은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삼중수소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통의 물은 하나의 산소에 두 개의 수소가 결합된 형태를 갖는데요. 하지만 무거운 물이라는 뜻을 지닌 중수는 일반 수소보다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중수소에 산소가 결합해서 생긴 물입니다. 월성 원전은 이 중수를 원자로의 냉각제와 감속제로 사용하는 중수로 방식의 원전인데요. 원자로 내부의 중성자들이 중수와 만나면 일반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만들어냅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월성 원전에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07년부터 삼중수소 저감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캐나다 등 해외 중수로 원전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입니다. 이때 붕괴하면서 약한 베타 방사선을 내는데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외부 피폭으로 인한 위험도는 무척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흡이나 또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중수소가 체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호흡기 계통으로 가게 되고요. 3분의 1이 피부 쪽에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인체에 들어온 삼중수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죠.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그것도 길어서 12년이거든요. 12년인데 대개 이제 삼중수소는 물입니다. 물이니까 우리는 물은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리터가 몸속에 있는데 하루에 보통 2.2리터 우리가 물을 먹어요. 그럼 한쪽으로 계속 먹고 한쪽으로 우리가 소변으로 배설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중수소는 우리 몸속에서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밖에 안 됩니다. 10일이면 반으로 줄고 20일이면 4분의 1이 되고 한 달이면 8분의 1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검출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월성 원전 주변 인근 주민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5.50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주민의 경우는 28.8 베크렐이었습니다. 방사선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적은 양이 되는데요. 0.0006mS입니다. 일반인들의 연간 허용 한도 1mS의 0.06%에 불과합니다. 네, 실생활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83년 넘게 노출이 돼도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영향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중수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민들의 우려와 또 불신이 큰 만큼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원전 정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간혹 들려오는 원전 정지 소식에도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원전 정지가 곧 사고는 아니라고요? 네, 원전 정지는 고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사고와 고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원전 사고라는 것은 원전의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피폭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에 고장은 인명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 없이 설비나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류 체계를 보면요. 4등급에서 7등급까지를 사고, 그리고 1등급에서 3등급은 고장, 0등급은 경미한 고장으로 등급 이하로 분류합니다. 국내 원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네, 1992년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 체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국내는 모두 363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340건이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0등급이었고요. 사고로 구분되는 등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미한 고장이라고 해도 발생 빈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네, 국내에서도 원전이 불시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7건에서 2012년에는 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6건, 2014년에는 5건, 2015년 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규제 강화, 운영 기술 등이 축적돼서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호기당 0.13회 정도로 해외 평균인 호기당 0.7에서 0.8회에 비해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장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원전이 정지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자로가 정지된다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전은 약 13만 개 설비 그리고 20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전이 정상 상태를 벗어나면 자동 안전 시스템에 의해서 원상 복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지를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적 결함보다는 인간의 실수나 허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 안전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전이 좀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초기 원자로 모델인 비등형 경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압형 경수로 안전성이 일본보다 조금 더 우수합니다. 일본과 한국 원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압형 경수로 방식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교환하는 전기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분리 폐쇄형 구조라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형 경수로 방식으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전기로 바꿔 터빈을 돌리는데요. 이렇게 원자로 계통과 터빈 계통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 차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창기 때 만들어진 비등형 경수로 해요. 그래갖고 그 컨테인먼트가 원자로를 갖다가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딱딱한 그 경납 건물인데 그 경납 건물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압형 경수로 경납 건물의 용량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증기 발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수소 발생이 되면은 많은 양이 발생이 안 돼도 압력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경납 건물이 손상을 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고 이제 가압형 경수로 같은 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외부로 경납 건물이 손상될 확률이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안전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를 해놓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의 최대값은 규모 6.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는 규모 6.5에서 7.0 사이의 지진에서도 안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도 감지된 지진값에 따라서 경보를 발생하거나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이은 해일에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후쿠시마 원전이 바로 해일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이 해수면 7.5에서 12m 높이에 건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해안 방벽의 높이를 10m까지 높였고요. 또 주요 안전 설비들이 위치한 건물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문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을 보강을 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 해일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냉각 시스템이 정지가 되면서 사고를 키운 게 원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정전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런 상황에도 대비를 했습니다. 발전소보다 높은 위치에 이동식 발전기와 축전지를 배치를 했는데요. 만일의 경우 외부에서 소방차로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설비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심 용융이 생기면은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를 갖다가 미리 태울 수 있는 수소 자동 제어기 그런 걸 갖다가 그 컨테인먼트 안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소가 발생되더라도 안에서 태워갖고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경납 용기가 손상될 확률이 또 엄청나게 또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초기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확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상태를 방사선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사고의 심각성 그리고 방사선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서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구분합니다. 또 이 상황에 따라서 각 정부 기관별로 대응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사선 영향력이 원전 부지 밖으로 나가는 이 적색 비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주민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런 재난 대응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사능 방제 계획에 따른 공고 기준에 맞춰서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비상계획 구역 안에서 주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 기획 방사능 오해와 진실. 그동안 2부에 걸쳐서 방사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방사능에 대해 의문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방사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올바른 인식과 안전한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